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경북 북동부를 휩쓴 대형 산불을 잡기 위한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불이 난 지 벌써 엿새째인데요. 진화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밤사이 진화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새벽 전국 산불 진행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경북 북동부 산불의 진화율은 23.5%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동을 제외하고 의성과 영양, 청송 또 영덕의 집계 결과만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곳 중 하나가 안동인 만큼 안동이 포함되면 진화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에는 진화율이 최대 71%까지 올랐었는데 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크게 줄어든 겁니다. 현장에서 진화 인력 수천 명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지만 불을 끄는 사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불길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산림청은 현재까지 확인된 산불 영향구역만 3만 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 절반에 이르는 규모인데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피해 면적이 1.5배나 넓습니다. 인명피해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지역 주민만 모두 2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인데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중 사고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는 진화 헬기 한 대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고 한동안 헬기 투입이 중단돼 진화 작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의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곳 의성에는 아직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곳 의성을 포함한 경북 북동부에도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물론 강수량이 적고 피해 면적은 워낙 넓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비가 내린 뒤 기온도 뚝 떨어지는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습도가 올라가고 기온이 내려가면 산불 진화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만큼 오늘 이후가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도 해가 뜨면서 헬기를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고 있고요.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주요 시설에 산불 지연제를 살포하는 등 시설과 인명보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지휘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화에 어리를 먹었는데요. 오늘은 반가운 비 소식이 있어서 현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산청에도 비 소식이 있는 거죠? 네, 경남 산청에 산불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째입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 발생한 산불은 인근 하동까지 번졌습니다. 산불은 제대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곡사에 있는 산불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불길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잠깐이나마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불 진화 작업의 관건은 기상 조건인데요. 산불 발생 이튿날인 지난 22일부터 산청엔 건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부터 밤까지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건조한 날씨가 잠시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피 주민들과 진화대원 등 모두에게 반가운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후 산청에 1mm 정도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화율은 오늘 새벽 5시 기준 77%입니다. 추정 산불 영향구역은 1720헥타르입니다. 전체 화선 67km 가운데 51km가 진화됐고 남은 화선은 16km입니다.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 국립공원 지역의 산불 영향구역은 20헥타르 정도입니다. 산청군 삼장면 덕산사에 보관돼 있던 국보 233-1호 석조 비로 잔압을 좌상도 금서면의 동의부감촌 한의학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가 뜨면서 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다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네, 울산 울주 언양 산불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째 꺼졌다 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전부터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울주 산불 현장입니다. 네, 오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곳은 약하지만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산불지휘본부도 오늘 안으로 주부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큰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산이 산불이 시작된 대운산인데 산불 현장을 비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다릅니다. 한때 98%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76%까지 떨어졌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886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또 어제 한때 산불이 대운산 정상부를 넘어 경남 양산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진화됐습니다. 낮게 깔린 비구름으로 헬기 진화는 중단됐습니다. 인력 1,200여 명이 동원돼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불 현장에는 5mm 정도가 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습도는 분명히 올랐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한 산불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며칠째 번지고 있는 산불 외에 새로 발생하는 산불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젯밤 전북 무주군에서 발생한 산불도 밤사이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역에는 오늘 비가 예보돼 있었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은 데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길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정본 기자, 전북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자세한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 산불은 어젯밤 9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전북 무주군 분안면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정확하게는 저온 창고였습니다. 나중에 정밀적인 조사가 돼야 하겠지만은 저온 창고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났고 이 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산불은 현재 인근 적상면 야산으로 번져서 10헥타르 정도로 아주 넓게 퍼진 상태입니다. 당초 예보가 됐던 비가 내리지 않은 데다가 바람을 타고 밤사이에 인접한 야산으로 번지면서 옥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요. 이 봉우리를 넘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단계죠.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요. 차량 59대와 인력 246명을 동원해서 현재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무주군청도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민간 임차 헬기 2대가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요. 헬기 수리 그리고 정비 작업으로 인해서 전북 소방본부 소속 헬기의 추가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북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야산 경계를 중심으로 숲에 물을 뿌리는 등 저지선을 구축해서 근처에 큰 산인데요. 조항산 쪽으로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불이 난 곳은 무주 덕유산, 적상산 국립공원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적상산 국립공원은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적상산 사고라는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지게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이 민가 쪽으로 번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무주군은 인접 4개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산불 진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취재본부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대구 달성군 옥포읍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이 인력 150여 명과 장비 35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야산 일대에는 초속 1.6m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피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산불을 피해 대피한 이재민들은 밤새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아 기자. 네, 경북 영양읍 군민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 건강이 걱정인데요.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회관에는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모두 70대 이상 어르신인데요. 상대적으로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돗자리에서, 또 몸이 편찮으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천막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영양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임시 천막을 설치하기에는 대피소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돗자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험하니 집에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며 어르신들이 화재가 났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영양군 주민 1,100여 명은 각각 국민회관과 영양중고등학교 대강당, 영양읍과 청기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영양에서 산불 탓에 사망한 사람은 6명인데 모두 석보면 주민입니다. 영양군은 어제 오후 5시부터 국민회관에 구호품을 지급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지역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단체에서 산불 상황이 끝날 때까지 대피소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현재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식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본격적으로 대피 문자가 내려진 이후부터는 국민회관에 의사와 간호사 4명이 상주하며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북부 산불로 대피한 주민들은 안동 4천여 명, 의성 2천여 명 등 모두 8,700여 명입니다. 화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주민 21명과 헬기 조종사 1명 등 모두 22명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낮 영양에는 비 소식이 예보됐는데 시간당 1mm 미만, 그러니까 가랑비 정도로만 내려서 괴물 같은 산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와 행정기관의 안내에 귀 기울이고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불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양읍 국민회관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오늘 낮엔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은 5mm 미만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면 남서쪽에서 불던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상부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산불 지역 기상 상황이 바뀐다고요? 네, 산불 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비는 오늘 낮부터 내립니다. 기상청은 낮 12시부터 저녁까지 경북권과 경남 내륙, 전북, 무주 등 산불 발생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양은 많지 않아서 5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 분석을 보면 5mm 봄비는 낙엽의 수분 함량을 높여서 23시간 정도 산불 예방 효과를 냅니다. 이번 비도 양은 많지 않지만 습도를 높여 산불 끄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남부 해안을 제외한 경상권 대부분에 건조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겠지만 비가 그친 뒤 차가운 북서풍으로 변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동쪽으로 길게 퍼지던 산불이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저기압이 유입되고 빠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남서풍과 북서풍이 오락가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가 오고 풍향이 바뀌는 등 기상 상황의 변화가 커서 산불 진압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권 산불 재해 면적은 이미 3만 헥타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만 3천여 헥타르를 태운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 이번이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준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산불 진압 상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장님, 어제 이 시간에 이번 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공식 집계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미 그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이미 저희들도 넘어선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해안 2000년 동해안 산불은 그 5개 지역, 그러니까 고성부터 강릉, 삼척 다 합해서 2만 4천 헥타 정도를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지역 산불,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지금 3만 헥타를 넘어서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지금 91년부터 산불 통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통계 기록 이후에 가장 큰 산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 기준의 산불 진화율이 23.5%더라고요. 지금 네.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그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면 좀 진화율은 높아질 것 같은데 네. 어제하고 그제 이제 오후죠. 오후에 돌풍이 불어오면서 화선이 갑작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율이라는 것은 전체 화선 분의 우리가 지금 끈 화선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전체의 화선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진화율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뭐 비가 오지만은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5mm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도움이 좀 될까요? 지금은 뭐 물 한 방울이라도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네. 시기니까 이제 도움은 될 겁니다. 이제 도움이 되는데 다만 양이 작아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기상청인 분석을 해보면 한 3mm 이하 올 것 같아. 현장의 산불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가장자리에 놓이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비의 양이 지금 더 애초보다 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큰 불, 그러니까 수관화나 비화로는 이제 좀 확산이 되지는 않겠지만 네. 여전히 불은 지속이 될 수 있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낙엽에 그러면 수분 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일단은 낙엽의 이제 수분 함량은 비의 영향도 있지만 네. 그 대기 중에 습도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대기 중 습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낙엽들도 어느 정도는 물기를 머금는 상태가 되니까 네. 확산 속도는 현저히 느려질 겁니다. 하지만 비가 이 3mm 정도 이하면은 네. 낙엽층을 다 적시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윗부분만 적시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산림에서는 나무의 윗부분이죠. 잎이 있잖아요. 잎과 가지가 있는데 3mm 정도 오면은 잎과 가지에서 거의 다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 우산 효과가 되는 거죠. 네. 우산 효과가 되고 지표면에는 거의 도달하는 양이 적어서 아마 직접 불을 끄는 데는 활용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곳곳에 지금 바람의 방향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남풍이 계속 올라오면은 불길이 봉화 그리고 울진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어디까지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산불에 있어서는 제일 위험한 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하고 불씨가 날아다니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방향이 바뀌면 왜 위험하냐? 그러면은 불머리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머리가 원래 가장 강하게 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불머리가 동쪽으로 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불머리가 북쪽이 될 것이고 네. 반대로 북풍이 불어오게 되면 불머리가 남쪽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바람 방향 변화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대피도 이와 맞게 대피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미 탄 지역으로 다시 이제 바람이 부는 경우에도 다시 또 불이 재발화될 수도 있습니까? 네, 재발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연료량이 안 탄 지역보다는 적기 때문에 네. 재발화가 되더라도 속도가 빠르거나 강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지적했듯이 제일 좋은 대안은 이미 탄불 쪽으로 바람이 아하. 불어주면 네. 오히려 화염의 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국립공원에까지 불길이 번진 상황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도 불에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관리사무소 등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좀 화재를 진압하거나 아니면 대비를 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국립공원도 이미 진화 대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산불 같은 경우는 워낙 커서 모든 부처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방청, 국립공원 이 모든 부서가 협력을 해서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도 많은 지연제를 살포를 했고요. 차단을 했는데 네. 계속 비화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떨 아하. 때는 뛰어넘기도 하고 네. 방어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밤 사이에도 어쨌든 진화 작업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간에는 헬기가 뜰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야간 산불 대응 체제로 전환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그 야간에는 이제 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상에서 주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경우에는 워낙 이제 화선이 넓고 네. 많은 5개 시군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인명과 그다음에 세계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집중적으로 어젯밤에 작업을 네. 했습니다. 특히 병산서원하고 하회마을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보호를 했고요. 네. 그리고 주택들이 많이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도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 자원들을 집중했습니다. 네, 밤사이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취재기자의 전화 연결로 들었습니다마는 밤사이에 그 무주의 산불도 네. 꺼지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 무주 산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다행히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주택들이 많이 소실이 되었고 그다음에 네. 주민들도 긴급하게 대피가 되어 있는데 무주 산불은 어느 정도는 지금 진화율이 좀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대피소에 계시면 산림 당국에서 또 지자체에서 금방 불을 잡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산불의 경우 어떻습니까? 주보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는 헬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야간에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띄울 수가 없고 네, 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네. 또 시야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헬기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일단은 바람이 불면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제도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헬기들이 착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공법상 15m 이상의 바람이 불면은 비행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일시 착륙을 했고 네. 그 동안에 불은 또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덕 부근까지 전개가 됐었고요. 두 번째 위험한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 네. 그러니까 시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는 아직까지는 안전상의 우려로 진화 헬기를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야간에 조금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리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리온을 이용해서 야간 산불에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네. 그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50대 헬기 중 수리온은 이제 2대, 3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비행기 진화 헬기는 야간에는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온이 지금 2대, 3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면 헬기랑은 어떤 점들이 다른 걸까요? 그 기존에 있는 헬기들은 이렇게 조종사가 시계 비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꼭 이렇게 시계가 확보되어야만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계기 비행, 그러니까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안 보이더라도 계기 네. 비행으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대형 산불에 대한 대비를 또 하는 차원에서 수리온을 좀 많이 보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목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담수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그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중에서 가장 큰 헬기는 초대형 헬기는 약 8,000리터의 물을 보유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까모프 기종은 네. 물을 3,000리터를 뜰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수리온은 조금 안타깝게 한 2,000리터 정도를 뜰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야간에 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의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조합하는 네. 그런 것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헬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그 담수 능력이 너무 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더 대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캐나다나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 중에서 가장 큰 담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누크 헬기입니다. 아마 네. 군용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전익이 2개가 프로펠러가 2개가 큰 돌면서 탱크도 들고 다니는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시누크라는 헬기인데 이 시누크가 1만 리터를 물을 담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기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군 헬기도 총 240여 대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소방 헬기가 아닌 거고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지금
진화 헬기들은 여러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림청 헬기, 소방 헬기, 군 헬기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모든 그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죠.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지시했듯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 지금 다 총동원해서 불을 끄고 있고요. 네. 하물며 주한 미군에서도 지금 헬기를 동원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재난 상황인 거고 모든 헬기가 다 동원됐고 모든 기종들이 여기에 다 투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안타깝게도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오후에 몇 시간 헬기 투입이 중단이 됐다가 재개가 됐습니다. 투입에 동의한 조종사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투입한 그런 상황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일시적으로 내려와서 헬기 다 운항을 중지를 해서 안전 점검을 했고요. 그 안전 점검 이후에 이제 조종사분들부터 그 정예화된 조종사부터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제 오후에는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 정체되었다가 다 투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오전에도 그러면은 전부 투입이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오전에 전부 투입이 됐는데 네.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 게 비가 네. 오면 진화 헬기는 또 착륙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빗속에서 진화 헬기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비의 양과 네. 진화 헬기가 어느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는 현장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이 지금 3mm로 예상보다 더 적어졌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래도 못 뜨는 걸까요? 어느 정도는 뜰 겁니다. 그러니까 비의 양이 헬기 비행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네. 비가 많이 오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있으니까는 계속 운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헬기 조종사분들뿐만 아니라 지상의 그 대원들도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진화 작업도 해야 되고 대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유지를 네. 해야 되는 현장에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율을 높여야 된다는 목적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무리하게 계속 진화 자원을 운영하게 되다 보면 네. 결국은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이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조종사분들 같은 경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이 넘는데 물론 이제 좀 중간중간에 쉬긴 하시지만요. 네. 그리고 진화대원들은 야간에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에도 투입되고 야간에도 투입이 되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오늘도 아마 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진화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비가 오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헬기가 투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현장에 지상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산세가 험해서 거기에 뭐 진입이 힘들다던가 네, 네.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접근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불이 났을 때 접근로가 있으면 아무래도 빨리 접근할 수가 있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네. 만약에 접근로가 없으면 말 그대로 손갈퀴를 갖고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진화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진화는 결국은 물을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느냐와 관련이 되는데요. 접근로가 있으면 진화 차량이 들어가고 진화 차량 안에는 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화율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차량은 그러면 물대포라든지 그런 게 장착이 돼 있는 그런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화 차량에는 네. 다목적 진화 차량이라는 것도 있고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이 있는데 그 앞에는 다 물대포가 있습니다. 물대포가 있어서 쭉 그 전개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불을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그리고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불길에 휩싸였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포위가 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자체 분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면서 그 차량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화대원들의 안전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불이 난 지역에 침엽 수림이 많아서 피해가 커졌다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화렵수를 좀 중간중간에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소나무가 송지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송지인 때문에 불이 잘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그럼 저 소나무는 나쁜 죄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소나무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단일수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25% 정도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네. 또 비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더 오래 타고 에너지가 더 많이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은 산속까지 소나무 숲을 건드릴 수는 없고요. 네. 마을 주변,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바로 옆에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는 속과 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100그루가 있는 것을 50그루만 남겨두면 네. 저렇게 수관화로 타지를 못하고 큰 산불이죠. 큰 산불로 타지 못하고 낙엽만 태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낙엽만 태우면 우리가 쉽게 불을 끌 수도 있고 이 시설들을 태울 수가 없는 거죠. 솎아준다는 거는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밀도를 확 줄여버리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작이 100개 있는 거를 한 50개 정도로 빼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불의 규모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분도 걱정입니다. 특히 뭐 대피 중에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피를 하고 있는 중에 불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마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외국 사례를 좀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네. 대피 중에 안타까운 변을 당하신 분들은 대부분 불길에 포위당했을 때에 그렇게 안타까운 변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고속도로가 도로가 통제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가로지르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미 그 열기가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이 뜨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갔었을 때 타이어가 굉장히 쉽게 불이 붙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렇게 양쪽에 불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네. 통과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우회를 하고 유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피를 하다가 앞이 막혔다 그러면은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물론 집이 불타면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 물 위에서 건너가기보다는 집 위에서 마당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탈 물질이 없는 곳에서 네.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너무 급하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이불을 꺼내셔서 네. 이불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마당에서 웅크리고 있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연기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대피 중에 어쨌든 호흡기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불 연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질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네. 연기를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연기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나 아니면 손수건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 중계 내용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대피소에 굉장히 많은 그 노약자분들이 계신 그런 가운데 이미 탄 집이라도 좀 봐야겠다라는 네. 분들의 목소리도 네.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가도 괜찮습니까? 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당국에서 이제 귀가 조치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조금 머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아무래도 집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대피소에 있다는 게 많이 불편하실 건데 이렇게 개별 행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언제 불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불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해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단독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동을 하시더라도 꼭 2분 이상에서 이동을 하시거나 네. 그 대피소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직원한테 반드시 말씀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이 지금 대피소에 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실 대피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피 안내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 시간의 여유를 두고 네. 오랫동안 대피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가장 큰 특징은 비화로 인해서 빠른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네. 빠른 확산이다 보니까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안 주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문자를 이제 불이 올 것 같다고 해서 이미 발송을 했는데 이미 불이 와 있는 거죠. 네. 이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비화로 발생을 해서 대피할 시간이 없었는데 대피 문자를 받자마자 아무것도 챙기지 마시고 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몸만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몸만 빠져나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피령이 내려지면 이 불은 너무 빠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 몸만 빠져나온다. 이것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빠른 불이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전에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저희 과학원에서는 산불 확산 예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불이 빨리 번질 것인가를 지금 각 지자체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번 산불은 우리가 겪어본 역대급 산불하고 규모도 다르고 확산 속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행동 방식적으로 대피했다가는 늦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제적으로 대피 문자를 보내시고 네. 그리고 대피 문자를 받자마자 몸만 빨리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현장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불이 좀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건물은 속수무책으로 내려앉았고 주민들의 일상도 무너졌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탄 지붕과 벽이 폭삭 내려앉은 가운데 동이 튼 뒤에도 불꽃과 연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산 밑에 있는 집들이나 뭐 밭 이런 데는 그냥 다 탔다고 하죠. 건물 안에도 연기가 막 새어 들어오고. 100년 넘은 고택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뒷산에서 내려온 불길은 초가 지붕을 삽시간에 태웠고 마당은 새까만 재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밤새 물을 뿌려 겨우 피해를 줄였지만 불씨가 자꾸 되살아나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 혼자 한 2시간 동안 껐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계속 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라 그래서. 애써 키운 농작물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에 탄 농기구와 비료더미는 물론 창고 건물과 비닐하우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결실을 기다리던 사과나무 수백 그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길이 주유소를 덮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 주유소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던 윤활유 판매점은 불에 완전히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길이 바닥을 치고 지나가고 도로 위로 불똥이 튀기니까 차선도 안 보이고요. 다행히 이게 바람이 주유소 쪽으로 불질 않았었고.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 주민들의 일상도 잿더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갑자기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강풍을 따라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청송과 영양, 영덕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대피 행렬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전기와 통신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한밤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카맣게 불에 탄 자동차는 겨우 뼈대만 남았습니다. 바퀴와 내부 좌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마는 마을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잿더미만 남겼습니다. 긴급했습니다. 숨도 못 쉬고 코가 막 막히고 이래가지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빠져나갔거든요.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시작된 산불. 불은 밤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정상을 날아다니며 인근 시군으로 번졌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차가 오는데 막 회오리 바람에 차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연기로 덮였거든요. 대피 명령이 내려진 영덕에선 피난 행렬이 쏟아지면서 동해안을 잇는 7번 국도가 한순간에 꽉 막혔습니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교통정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차가 불타고 양로원 입소자를 태우고 대피하던 차도 화염에 휩싸여 결국 3명이 숨졌습니다. 불길을 피해 항구 방파제로 몸을 피한 주민 100여 명은 한동안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해경에 구조되는 등 산불 피해 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전례 없는 산불로 이미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강풍을 타고 산불이 빠르게 번진 탓이 크지만 지자체 재난 대응도 되돌아볼 점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산불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경북 의성군 산불이 주변으로 번지자 안동 등 주변 지자체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대피 장소 등을 안내했는데요. 그런데 발송 시점이 불씨가 이미 지자체 경계를 넘어선 이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나 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더 미리 대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마저도 대피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덕군에서는 대피하라고 안내한 곳에 불과 30여 분 만에 산불이 들이닥쳐 주민들이 재차 피신길에 오르는가 하면 정확한 대피 장소가 표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항구와 방파제로 피신한 뒤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죠. 또 청송군은 대피 장소를 4번이나 수정해 주민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산불에 행정기관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커진 인명피해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데요. 특히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탓에 발빠른 대피가 어려운 데다 마을 진입로가 좁은 곳이 많아 재난이 닥치면 사실상 고립될 위험이 크다는 건 예상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일부는 거동이 불편해 순식간에 덮친 화마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급하게 대피를 시도하다가 차 안이나 도로 등에서 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경북 영덕에 있는 한 요양원. 처참하게 부서진 건물과 곳곳에 널브러진 소화기가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두운 밤 덮쳐오는 산불을 피해 차를 타고 대피하려던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요양보호사 도움으로 탑승했지만 야속한 화마는 이들이 태운 차량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내려가지고 선생님 둘이는 내려가고 어르신 한 분은 옮기고 두 번째 옮기려 가다가 터졌거든요. 경북 영양군에서는 밤사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석보면에서는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앞산과 뒷산에 동시에 옮겨 붙으면서 주민 4명이 불에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사무리 이장 내외가 처남댁을 태우고 가다가 도로에서 화마에 휩싸였고 주택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6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를 휩쓸면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에서 70대로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대피를 못했거나 조금 이제 불이 빨리 번지면서 대피를 못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화마에 차에서, 길에서, 집에서 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어떤 곳이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기와집과 초가집 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양한 유교적 전통은 물론 서민들이 즐겼던 하회 별신구 탈놀이 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앤드루 왕자 등이 찾은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In particular, I remember the very warm welcome that I received in Haho village on the occasion of my 73rd birthday. 하회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입니다. 사립교육기관이자 학문의 중심지였던 서원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서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은 먼저 하회 마을 일대의 인력과 함께 방사포와 소방차 등 장비를 대폭 보강한 상태입니다. 병산서원에도 소방차와 인력이 대기하면서 살수 작업과 함께 산불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편액 10여 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시야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고요. 병산도 마찬가지고 하회마을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고요. 소방이라든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좀 대기하면서 주변 살수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는 좀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봉정사에 있는 괴불도와 아미타 설법도, 고운사의 석조열의 자상 등
안동 일대 사찰에 보관 중이던 보물 10건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운사 가온로와 연수정 등 소실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유죄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이 대표의 4가지 발언을 크게 3갈래로 나눠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인식에 관한 것을 짧게 말한 것이고 행위에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이 뒤집힌 부분은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의 허위성 인정이 어렵고 선거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기사 회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필 규정이라면서도 당연한 결과를 끌어내는데 너무 많은 국력이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잡으려 썼던 역량을 더는 낭비하지 말라면서 정권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평소처럼 선고 10분 전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미리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한 뒤 별다른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가시죠. 1시간 40분쯤 이어진 선고 공판 끝에 무죄의 주문이 나오자 동료 의원 60여 명은 환호했지만 이 대표는 웃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다린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산불 상황을 언급하며 정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을 동원해 자신을 기소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사필 규정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 검찰에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곧바로 산불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이렇게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예고했지만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정승을 거뒀던 검찰은 2심 선고를 앞두고도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습니다. 설령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백현동 관련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예상과 달리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표의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선고 직후 입장을 낸 검찰은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선거법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며 최종 심인 대법원에서 2심의 위법을 바로잡겠다며 상고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2년 넘게 이어진 1심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선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일반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만 검토할 뿐 사실관계는 이번 판결로 확정된 셈이라 향후 혐의 입증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는 줄곧 검찰을 겨냥해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워왔는데 2심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로선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면서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심도 유죄라며 결과를 낙건해왔던 여당은 예상 밖 무죄 선고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항소심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건데 대법원을 향해선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무죄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권 잠룡들 역시 무죄 판결은 법과 진실, 국민 상식에 모두 반한다거나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격이라며 대법원이 원심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5개 재판을 동시에 소화 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남은 재판이나 잘 받으라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엔 별개의 사안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 추이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의와 진실, 상식이 승리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원을 향해선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 지당한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밝혔고 여당에는 사과와 승복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십시오. 비명계로 꼽히는 인사들도 사필 규정이라거나 축하한다,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이 대표 무죄 선고를 반겼습니다. 당내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만큼 이 대표 사건에서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는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린 모양새입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던 지난해 11월 1심 때와는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당분간 사법부 판단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여야. 이제 다시 시선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을 향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거침없는 정치 행보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핵심 사법 리스크를 극복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대법원 판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정반대인 무죄 결론을 이끌어내며 기사회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거법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단 겁니다. 대선 전에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시면 그래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건지.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변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되겠죠. 특히 그간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규정해온 이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여권의 공세도 당분간 동력을 잃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당내 경쟁자들이 이 대표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보다 먼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유죄 취지로 신속한 판단이 나올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시간 끄는 걸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대법원의 어떤 절차에 충실히 응해서 빨리 진행을 하면 2개월 안에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뇌관으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늦어지면 조기 대선 시점이 밀리면서 대법원의 선거법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선거법 사건은 물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나머지 4개 재판까지 한꺼번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내려질 선고가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판가름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일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종 선고 준비를 위해 2, 3일 전 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번 주 안에 기일을 지정해 통지한다면 다음 주 초 선고가 이뤄질 수 있지만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에서도 헌재는 힌트가 될 만한 판단을 내놓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세부 쟁점을 둘러싼 재판관들의 이견 때문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다수가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위헌 위법이라고 본 만큼 한 총리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도 더욱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자동차와 소형 트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관세까지 도입함에 따라 관세 전쟁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커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되며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증권 거래소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32.71포인트 낮은 42,454.7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4.45포인트 내린 5,712.2, 나스닥 종합지수는 372.84포인트 밀린 17,899.0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현대차가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이어 미 조지아주의 세 번째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연간 120만 대로 늘려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인데 정의선 회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곳은 미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입니다. 공장 내부에선 사람과 견인 차량 대신 200여 대의 자율 이동 로봇이 부품을 공급 조립하고 48대의 주차 로봇이 완성차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와 조지아 기아 공장에 이어 세 번째 미국 내 공장인 이곳의 최대 목표는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확대입니다. 현대차는 이곳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연간 50만 대로 늘려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기차 중심의 생산 거점 구축과 함께 미국 내 세 곳의 공장에서 연간 1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관세를 피하고
현지 전문 인력 8,500여 명을 채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요구에 화답하겠다는 겁니다. Here are great pay, great benefits. The culture here is amazing. The people here, training, no one else around here gives you so much on-the-job training. 서베너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한미 간 경제 협력과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historic investment and a testament on Hyundai's belief in Georgia, a belief in our people, and in the benefit of our partnerships. And we are truly thankful for these new opportunities. 지난 24일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회장은 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관세 발표 이후에 계속 협상을 개별 기업으로도 해나가고 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완성차뿐 아니라 루이지애나 제철소 설립 등 공급망 현지화로 자동차 관세 대응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현지화 전략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YTN 홍상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 오늘은 반가운 비 소식이 있어 진화 현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산청에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경남 산청에 산불이 발생한 지도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지난 21일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하동까지 번졌고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의 관건은 기상 조건입니다. 산불 발생 이튿날인 지난 23일부터는 지난 20일부터 산청에 건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부터는 밤까지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건조한 날씨가 잠시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피 주민들과 진화대원 등 모두에게 반가운 비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산청에 1mm 정도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화율은 오늘 새벽 5시 기준 77%입니다. 추정 산불 영향구역은 1720헥타르입니다. 전체 화선 67km 가운데 51km가 진화됐고 남은 화선은 16km입니다.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 국립공원 지역의 산불 영향구역은 20헥타르 정도입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는 조금 전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한다며 헬기 등 장비를 지리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여파로 국가유산도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산청군 삼장면 덕산사에 보관돼 있던 국보 233-1호 석조 비로 잔합을 좌상이 금서면의 동의보감촌 한의학 박물관으로 옮겨진 겁니다. 해가 뜨면서 당국은 헬기 등 장비 250여 대와 인력 2천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울주 온양 산불도 여섯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꺼졌다 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울주 산불 현장입니다. 네, 그곳은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요? 네, 이곳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산불지휘본부도 오늘 안으로 주불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불이 시작된 대원산에서도 비구름이 덮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썩 좋지 못합니다.
한때 98%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76%까지 떨어졌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886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불길은 전체 20km 가운데 4.8km가 남았습니다. 어제 한때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대운산 정상부를 넘어 경남 양산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진화됐습니다. 낮게 깔린 비구름으로 헬기 진화는 중단됐습니다. 인력은 1,400여 명이 동원돼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불 현장에서 5mm 정도 비가 하루 종일 그쳤다 내릴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습도는 분명히 올랐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한 산불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산불이 덮친 경북 지역 주민들은 집을 뒤로 하고 군민회관과 인근 체육관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경북 영양읍 군민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민 수백 명이 그곳에 대피해 있다고요? 네, 오전 8시 30분 기준 이곳에는 300여 명의 주민들이 몸을 피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텐트에서 밤을 지샜고 또 나머지 어르신들은 돗자리에서 밤을 지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청기면에 주소지를 둔 20명의 어르신들이 청기면 복지회관으로 대피하셨습니다. 영양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임시 천막을 설치하기에는 대피소 공간이 넓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돗자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양군의 주민 1,100여 명은 각각 군민회관과 영양중고등학교 대강당, 영양읍과 청기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영양에서 산불 탓에 사망한 사람은 6명인데 모두 석보면 주민입니다. 영양군은 어제 오후 5시쯤부터 군민회관에 구호품을 지급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지역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단체에서 산불 상황이 끝날 때까지 대피소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현재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식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본격적으로 대피 문자가 내려진 이후부터는 군민회관에 의사와 간호사 4명이 상주하며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은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데요. 어르신들이 마스크와 인공 눈물을 자주 찾는다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지역에서만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주민 21명과 헬기 조종사 1명 등 모두 22명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낮 영양에는 비 소식이 예보됐는데 시간당 1mm 미만, 그러니까 가랑비 정도로만 내려서 괴물 같은 산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양읍 군민회관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불이 났다가 꺼졌던 전북 순창군 쌍치면 산불이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 다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순창 산불은 어제 약 7시간 만에 불길이 완전히 잡혔는데 밤새 바람을 타고 되살아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진화 작업을 시작해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불로 임야 3헥타르가 타는 등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이유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무죄로 완전히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쟁점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일단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은 특히 이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발언과 이 도지사 이후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됐고 이 전화통화를 다수 나눴다.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이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는 인식의 문제이지 그 단순히 알았다 몰랐다를 검찰에서는 이것이 인식이 아니라 결국 고 김문기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단순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은 그 발언을 교유행위 유무까지 과대해서 확장해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결국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의 이 대상에는 행위는 규정되어 있지만 인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 김문기 처장 발언에 몰랐다 알았다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네. 다만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관련해서는 그간 1심 법원과 검찰에서는 그 골프 관련한 그 단체 사진에서 이 몇 명만 출연해서 이제 했던 그 사진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 발언을 했는데 네. 결국 조작이라는 것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이 선거인 즉 이 투표권자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 발언이다라고 봐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결국 사진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검찰에서는 보고 1심에서 봤지만 그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이 조작에 대해서는 어쨌든 큰 사진은 일부 추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를 두고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2심에서 무죄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결국 국토부 직원들이나 또 성남시 공무원들 다수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 누구도 협박을 받았다거나 협박을 했다라고 증언한 증인들이 없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다라고 1심에서는 판단했었는데 2심에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국토부에서는 이 용도 변경안 관련한 요청이 있었고 성남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요청의 수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느꼈건 협박을 느꼈건 이것은 개인의 인식의 문제이고 또 이 요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2심 법원의 무죄의 사유였습니다. 그렇군요. 판단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여당에서는 이렇게 두 단계나 감경된 사례가 1.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의 2심 무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례적입니다. 보통 이제 1심의 결과가 2심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네. 바뀌려면요. 2심에서 뭔가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아마 저를 비롯해서 다수의 법조인들이 어제 2심 판단이 나오기 전에 2심에서 갑자기 전부 무죄가 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고 평가한 법조인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가 2심에서 새로 현출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는요,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2명의 공무원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그 2명의 2심 새로운 증인마저도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거든요. 즉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이 새로운 추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네. 2심에서 1심의 판단과 180도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결정문, 판결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증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결국 법리적인 판단이 같은 증거를 놓고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이고 흔치는 않은 경우이긴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힌 그런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당혹한 그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침 지도부 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어제 이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도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당 지도부 회의. 앞서 선고 직후에는 여당이 사법부가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했다라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20여 명에 달하고 수많은 이웃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을 진압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오늘 전국 곳곳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산불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협력과 책임,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어제 우리 당은 정치권의 정쟁 중단을 공식 제안하고 산불 재난 대응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피해 복구와 예방 활동을 요청했고 국회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한 이재민들께 구호 물품을 긴급하게 보내드렸고 당 차원의 성금 모금도 서둘러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신뢰마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목숨 바쳐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했던 영웅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저는 어제 천안함 피격 15주기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구의 피로 지켜져 왔는지를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이자 미래를 위한 책무입니다. 최근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적의 도발에 맞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보부가 행정적 해석의 틀에 갇혀 영웅을 예우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급 보훈 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해서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7,237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서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호국 영령의 희생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정신을 굳게 지키는 것이 오늘의 안보이고 그 희생을 되새기는 것이 내일의 안녕입니다. 우리 사회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더 강한 국방, 더 튼튼한 보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의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 사안들입니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시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고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입니다. 재심 요청이 쏟아져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를 지킬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여야 공동 노력을 주문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리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 검찰은 어쨌든 증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상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파기환송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검찰로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네. 특히 1심에서는 벌금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는 굉장히 중한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결과를 검찰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심과 2심 결과 굉장히 상반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3심에서도 또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2심 과정은 1심보다 훨씬 더 재판 과정이 짧았습니다. 그만큼 추가로 현출된 증거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1심과 거의 동일한 증거 관계를 두고도 판단이 갈린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3심에서도 이 법리 오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때문에 아마 상고심에서도 또 치열하게 이 법리 해석을 다룬 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하면서 최대한 파기환송의 이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눈에 띄는 점이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금 판단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대표에 관한 또 이게 판례였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 대표가 이제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이 상대 측으로부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3심에서 이제 무죄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3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그 결정의 취지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이번 항소심 판단에서도 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사건의 이 대법원 판례의 이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한 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이 대표의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서 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으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기존 이 대표에 대한 이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더 끌어다 썼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3심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상고심은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네. 1, 2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고요. 네. 새롭게 어떤 증인을 부른다던가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 2심과는 달리 조금 더 신속하게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는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받아든다 해도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2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받아들더라도 다시 유죄가 선고가 되려면 또다시 2심을 치러야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대표의 이 해당 사건에서 또 굉장히 관건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지금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본적으로 633 원칙이라고 하죠. 공직선거법 사건은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1심 6개월, 2, 3심은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그 3개월의 기산점은 전심. 이번에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선고일인 3월 26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법원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1심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네. 2심도 굉장히 서두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개월의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법원도 6월 26일까지는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1심과 2심의 결론이 동일했다면 3심이 굉장히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심과 2심의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두고도 법리적인 해석이 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 고심의 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요. 네.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안에 된다고 한들 그리고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기환송이 된다 한들 또다시 2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2심도 대부분은 대법원의 이 판결의 취지를 따르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돌아간 2심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환율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9원으로 출발했고 장중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어제도 1,470원을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하고 또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여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9원으로 출발해서 장중에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달러 강세 여기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환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도 오늘 출근길에 시작된 비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중부지방에는 오늘 낮까지 이렇게 산발적인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더욱 절실한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이 이동하겠습니다. 다만 이 비는 황사가 섞인 흑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대형 산불이 집중된 영남 내륙에 내리는 비의 양은 야속하게도 5mm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불을 진화하기에 역부족일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공기 중에 습기를 더하면서 이 불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연일 메마른 대기에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조경보 속에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 내륙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예보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단비 소식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중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분포한 비구름이 앞으로 남동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비가 확대해서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산불 지역인 남부 내륙에 예보된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어제 경북에서는 산불로 인한 매연에 황사까지 겹쳐서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영덕에서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무려 25배 이상인 세제곱미터당 1,3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을 했는데요. 지금도 경북 지역 공기가 무척 탁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중서부를 시작으로 황사와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겠고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공기가 무척 부드럽습니다. 이 오나이던 아침에 이어서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광주는 19도, 의성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종일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산불의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비까지 봄철 기상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은 비교적 가볍게 하셔도 되겠지만 우산과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